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는 살포시 덮어두고 교과서는 받침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재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이면지, 아무 종이 하나랑 선생님은 이면지를 쓰도록 할게요. 종이랑 그리고 선생님은 펜 3개를 쓰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이면지를 반으로 접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필기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내용은 국회예요. 자, 국회에 대해서 한번 필기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선생님이 자, 검정색 펜으로 우리 뼈대를 만들어 보고 자, 그 다음에 파란색 펜으로 조금 더 심화된 기본적인 내용을 그리고 빨간색 펜으로는 심화적이고 좀 세세한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선생님이 뼈대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오늘 2개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제목은 자, 국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국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반으로 접어진 거 옆쪽에는 자, 두 번째 제목인 국회의 구성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국회의 구성. 자,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필기로 진행하는 이유는 교과서로 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 국회 파트를 여기 한 면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나머지 뼈대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국회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입법을 담당하고 있죠. 자,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자, 대한민국은 현재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간접민주주의라는 거를, 아이고. 자, 많이 흔들리네요. 자, 간접민주주의죠. 자, 간접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 간접민주제에서의 대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의사결정을 하기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역할을 진행한다. 자, 여기 또 Y,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Y, 인구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선생님은 지금 말하면서 쓰고 있어가지고 글씨가 너무 삐뚤빼뚤한데 여러분들은 이쁘게 글씨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간접민주제에서의 대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뼈대는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 구성 뼈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러면은 국회의 구성인데 국회의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국회의원은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자, 우선 보면은 자, 첫 번째 지역구와 그리고 비례대표로 우리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조금 이따 차차 뼈대를 우선 만들어 놓고 설명은 파란색 펜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구 국회의원은요, 몇 명이냐면 247명이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53명이에요. 자, 둘이 합치면 몇이죠? 247 더하기 53은? 그렇죠. 여러분들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겠지만 정답은 300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뼈대를 맞춰봤고 마지막 뼈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의사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국회에선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모인다고 했죠. 그럼 모이는 이유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모이겠죠.
자, 그럼 의사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본회의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회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본회의가 첫 번째라고 했는데 순서상으로 보면 상임위원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이 본회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세한 거는 좀 이따 하고, 자, 우선 선생님이 예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상임위원회 예시로는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와 가장 연관이 깊은 교육위원회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의 위원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뼈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파란색 펜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더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초점을 맞추고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초점이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대표기관으로서 도대체 얘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역할로는요, 자,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국회의 일단 기본적인 역할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얘네는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독터 아니죠, 의도, 의사라든지 취향,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뚝딱합니다. 뚝딱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 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왜 why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가? 왜냐면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얘네가 지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지네 마음대로 하라고 앉혀놓은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을 대표하라고 앉혀놓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입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역할은요, 얘네가 무엇을 하냐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삼권분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빠뜨리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세 가지의 국가기관들이 서로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국회만 견제를 당할 수는 없죠. 얘네도 적극적으로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국정감시기관이에요. 국정감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국회는 국민의 대표예요. 자, 민주주의의 말뜻 자체가 뭐죠? 맞아요. 국민이 주인인 것이 민주주의예요. 자,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의 대표니까 국회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견제수단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국정감시기관으로서 얘네는 무엇을 하냐면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y를 여기도 썼으니까 y를 한번 써볼게요. 자, 왜 y? y 견제예요? 왜냐면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요. 국민의 권리 보장.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난 시간부터, 저번 단원부터 계속해서 나온 얘기예요. 인권 보장, 권리 보장, 기본권 보장. 다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먹고 살자고 하는 짓입니다, 이게. 자, 국민의 권리 보장이다. 자, 이렇게 했고, 그럼 세 번째 역할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역할은요, 얘네가 무엇을 또 하냐면요. 자, 재정에 관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할이라보다 권한이라고 할게요. 재정에 관한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왜요? 왜 갑자기 재정에 관한 권한을 지죠? 자, 여러분들 아직 청소년이니까 세금을 많이 안 내지만 선생님도 세금을 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세금이란 것은 국민의 혈세죠.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게 되는데 세금이 이상한 곳에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 세금에 대해서, 즉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예산에 대해서 굉장하게 심의하고 그리고 확정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왜냐하면 이건 조금 이따 자세하게 다룰 텐데, 자,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왜 why? 국민의 돈이니까, 내 돈이니까요.
자, 국민의 돈이니까 얘네가 국회가 당연히 국민의 대표고 그래서 국민의 돈을 얘네가 국민의 돈이니까 얘네가 재정에 관해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국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정리해 봤어요. 자, 첫 번째는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뚝딱 만든다는 것을 봤고요.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니까. 자, 그리고 국정감시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한다고 합니다. 왜?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했어요. 왜요? 국민의 돈이니까. 결국 이런 게 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가 알아서 대신 다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자고 TMI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자, TMI.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국회의원을 뽑을 때, 자, 누가 대표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돼? 누가 대표해야 해? 자, 누가 대표해야 해? 자,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춤법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누가 대표해야 돼? 자, 보면은 자, 첫 번째, 똑똑한 사람, 아주 완벽한 사람이 대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똑똑한 사람이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 국민의 대표라고 했으니까 자, 의견 대변에 충실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 그리고 의견 대변에 충실한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한번 재생 버튼을 멈추시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네, 아무도 멈추지 않았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네,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선생님 생각을 그럼 말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무리도 똑똑한 사람도 물론 좋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의 의견 대변에 충실한 사람을 뽑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뉘앙스가 그래서 얘는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의견 대변에 충실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얘는 대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라는 것은 한 명으로 뽑힌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어느 정도 자율성이 생기지만 대리인이 된다면 자율성이 최대한 줄어들고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겠죠.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다가 자, 밑에 우리 대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의견 대변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자, 여기에 하나가 우리를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기관이다 또는 대리기관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는 간접민주제에서의 대표 또는 대리의 역할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이 대표도 우리 대리라고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과서에는 대표라는 말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대표라는 말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대리라고 쓰게 된다면은 밑에 의견 대변에 충실한 사람, 즉 국회의원을 대리인으로서 본다는 관점이라는 거. TMI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옆에 이제 국회 구성 부분을 한번 또 기본 내용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구 국회의원은 선생님이 247이라고 썼네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나이가 되었나봐요. 어떡하죠? 아직 20대인데. 큰일 났네요. 자, 247이라고 쓴 친구들은 미안해요. 선생님이 사과할게요. 257명, 257이래. 253명, 47명입니다. 자, 선생님이 동영상 편집 기술이 좋았다면 편집을 했겠지만 편집 기술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수기로 편집하는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는데 자, 우리의 부모님들도 국회의원 선거를 했을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국회의원을 뽑았냐면요. 자, 대한민국을 253이잖아요. 253개로 쪼개요. 쪼개서
대표 선출. 자, 대한민국을 253개로 쪼개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누구를 뽑았을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은 부천시에 살고 있고 부천시의 성곡동과 그리고 오정동을 대표하는 부천시 갑을병정 중에 부천시 정지역 오정동과 성곡동 부천시청 대표 서영석일 거예요. 아마 그분 여러분 부천시청의 국회의원이 서영석이시라는 분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대한민국을 253개로 쪼개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253개의 그 선거구 중에서 부천시 정의 대표에 대해서 투표를 하셨을 겁니다. 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부천시 갑을병 중에서도 투표를 하셨을 수 있고요. 대부분 오정동과 성곡동에 사는 친구들은 부천시 정의 대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또 뭔 소리냐면요. 자, 얘네는 대한민국을 253개로 쪼개지 않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을 통째로 하나로 봐요. 자, 통째로 하나로 봐서 자, 1등부터 47번까지 47순위까지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편하실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전국 단위의 선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역구 국회의원은 한 명밖에 안 뽑죠. 1등밖에 안 뽑습니다. 근데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자, 어떻게 뽑냐면은 득표율 순으로 이것도 좀 여기서 TMI인데 조금 이따 빨간 펜으로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TMI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국회의원 파트 이렇게 해서 기본 내용 다 정리했고요. 자, 의사결정 파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본회의는 또 두 개로 쪼개집니다. 자, 어떻게 쪼개지냐면요. 자, 정기회와 그리고 임시회로 쪼개집니다.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정기회는 정기적으로 열린다고 해서 정기회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기입니다. 자, 그리고 임시회는요, 임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열리는 경우가 임시회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날짜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열리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수시로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의사결정을 일단 오케이 정기회랑 임시회 때 하는 건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의사결정 어떻게 할까요? 무슨 뭐 대안이 있어요. 자, A안이냐 B안이냐를 고를 때 뭐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네가 하게 될 때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냐면 자, 바로 과반수라는 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사결정은 과반수. 자, 선생님, 과반수가 뭡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what is 과반수? What? 과반수. 자, 과반수의 뜻은요, 뭐냐면요. 자, 절반 초과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간에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란 걸 배웠을 거예요. 절반 초과를 과반수라고 합니다. 자, 퀴즈를 내볼게요. 자, 10의 과반수는 5일까요? 아니죠. 10의 절반이 5인데 절반을 초과하니까 5가 과반수가 아니라 최소한 뭐 5.000001부터가 과반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은 국회에서는 과반수로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도 적어볼게요.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과반수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임위원회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본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본회의를 하게 되면 300명이 우르르 나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신도 없고 이게 뭐 의사결정을 하는 건지 시장통에 와 있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뭘 하냐면 자, 상임위원회는 자, 본회의 전에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특정 분야 담당 의원들이 의원들이 서로 간에 의원들 간에라고 쓸게요. 의원들 간에 자 사전 심사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밑에 적어놓은 거 보이죠?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자, 뭐 보건복지위원회, 예를 들어서 뭐 의사 출신인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코로나와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질 때는 본회의에서 말하면은 너무 막 정신 없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걸러내고 토의를 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요. 우리 코로나에 관해서 이런 법률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제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같은 그런 제도들도 자,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진 다음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상임위원회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좀 TMI인데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국회의원들은 출신이 정말 다양하겠죠. 그래서 뭐 교사 출신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학 교수 출신도 있을 거고 교육 관련된 사람이 출신이면 고교학점제가 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자, 그 사람들이 과연 고교학점제나 이런 교육 제도들에 대해서 법안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모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본회의에 가서 고교학점제나 뭐 교육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자, 상임위원회의 효과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임위원회의 효과는요. 자, 일단 효율성이 아주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끼리 서로 의견을 얘기하니까요. 효율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스피디해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의안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전문성도 살릴 수 있겠죠. 전문성도 높아진다. 자, 근데 이 전문성과 관련된 거는 교과서에는 없는 얘기니까 얘는 TMI라고 적어 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알아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효율성, 스피드. 이 두 개는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내용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는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빨간 펜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펜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대법원대 자, 입법기관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우리가 그럼 입법기관으로서 얘네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법률을 뚝딱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자, 세 가지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얘네가 법률안 개정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제정이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싹 다 만드는 거고요. 개정은 한번 뜯어 고치는 걸 개정이라고 합니다. 자, 법률안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법률안뿐만 아니라 얘네가 헌법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헌법 개정안을 우리 헌법 개정할까라고서 제안하는 거를 헌법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자,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의결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안하는 역할은 뭐 너무 TMI지만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잊어버리시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다시 한번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자, 3번은 자, 외국과 조약 체결 시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뭐 여기는 좀 법안이고 여기는 헌법인데 왜 갑자기 외국 조약이 왜 나옵니까?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초점 좀 다시 맞출게요. 네,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왜냐면요. 여기 Y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갑자기 왜 이게 나오냐? 자, 왜냐면요. 자, 조약은요. 자, 일반적으로 조약의 효력은 법률이랑 비슷한 아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법률은 국회가 만든다고 했죠. 자, 근데 조약은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대통령이 조약에 대해서 체결하고 서로 악수하고서 사진을 찍습니다. 자, 그런데 법률은 무조건 입법기관은 국회라고 했어요. 자, 근데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으로 인해서
조약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과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 조약을 체결할 때는 꼭 동의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죠. 법률안은 무조건 국회가 만든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세부적인 역할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정감시기관으로서 얘네도 한번 세 가지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자,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정감사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뭐 주기적으로 행정부나 뭐 다른 국가기관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거를 국정감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사가 뜬다고 하죠. 감사가 뜨면은 뭐 회계장부나 이런 영수증 같은 거 싹 다 가져와서 너 이 10원이 모자란데 10원 어쨌어? 라고서 혼내기도 하고요. 혼내기도 하고 비리 같은 걸 밝히는데도 보통 국정감사를 많이 이용하고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도록 할게요. 2번은 뭐냐면요. 자, 헌법기관 구성원 임명 동의권을 가지게 됩니다. 선생님, 헌법기관이 뭡니까? 자, 헌법기관이 뭐냐면요. 선생님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은 뭐다, 국가기관은 뭐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했죠. 자, 거기에 적혀 있는 기관을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뭔 소리인지 잘 감이 안 오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가 있냐면요. 자, 대법원장도 헌법기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국무총리도 헌법기관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두 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너가 할래? 라고 해서 앉히는 게 아니라 앉히기 전에 국회한테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지 앉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탄핵소추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탄핵소추 의결권. 선생님, 탄핵은 알겠는데 뒤에 소추는 뭐예요? 탄핵 소추 의결권을 쉽게 말하면 제 마음에 안 드는데 너 조심해. 나 쟤 탄핵할 사람 이러고서 탄핵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을 탄핵 소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탄핵 소추 의결권이 발동된 거는 대한민국에서 한 두 번 정도, 크게 두 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고 두 번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는 TMI로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선생님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자, 재정에 관해서는 예산안이 있죠. 대한민국에 뭐 여러 가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국방비로 나가든지 교육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산안이에요. 자, 예산을 다 쓴 게 아니라 예산을 우리 이렇게 쓸 겁니다라고 하는 그 예산안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거죠. 국방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교육비를 너무 조금 쓰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고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죠. 도장 찍어서 오케이, 합격, 이렇게 집행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회 의미와 역할 부분은 다 적어봤고요. 자, 국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선생님이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말을 하다 보니까 예의가 나온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주의를 하세요. 굉장히 TMI입니다. 굉장히 TMI이기 때문에 그냥 필요 없으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은 개인을 선거하죠. 예를 들어서 1번 노기원, 2번 누구 할까요? 2번 이모 나무개, 3번 김민수, 뭐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이 사람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이 적혀 있어요. 1번 A정당, 2번 B정당, 3번 C정당 이렇게 정당에 대해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뽑냐면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자, 47석을 배분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정당이 100%를 다 먹으면요. 47개를 다 가져가는 거고요. A와 B가 50%를 받게 되면 47석을 반띵해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얘기니까 TMI예요. 여러분들은
뭐 건너뛰실 분들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자, 여기 의사결정 부분은 거의 다 했는데요. 자, 의사결정 과반수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과반수긴 과반수인데요.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반수 맞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재적의원이 우리 몇 명이냐면요. 자, 253 더하기 47을 모두 재적의원이라고 해요. 자, 그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건, 자, 무조건 300명이죠. 자, 300명의 과반수면은 몇 명입니까? 그렇죠. 151명이에요. 무조건 151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151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그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 일반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이거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좀 굳이 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세세한 부분은 더 이상 적을 게 없는데, 자,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서 좀, 자, TMI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I. 자, 의사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국회의원 중에서, 자, 한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151명 이상 선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151명의 국회의원들이 일을 정말 잘해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악심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서 이상한 법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 그걸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도 생각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몇몇 친구들이,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한 면으로 모두 요약을 쫙 끝내봤습니다. 한 면으로 쫙 끝내봤고 보여줄 테니까 혹시 필요한 친구들은 정지를 눌러서 한번 쭉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